죽음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설에 머물 수 있는 법적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수당도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500만 원 수준이던 정착 지원금은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회가 할 일을 다 했다 말할 순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이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대단히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당을 지원해 준다던가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착금의 액수를 올려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대안들이 줄을 이뤘는데, 사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은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설에 들어가기 전 학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분리되어서 시설에 가서 보호 조치를 받는 경우는 이제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이제 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 특히 그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보호 조치 요인보다도 아동학대 요인이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전체 발생되어지는 그 보호 조치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아동학대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9천여 명. 최근 5년간 42%가 폭행, 폭언, 성폭력, 방임 등 직접적인 학대로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일생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학대 때문에 발생하는 후유증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신체적 후유증, 그다음에 심리 정서 후유증을 나누는데, 신체 후유증은 아이가 상처가 있거나 뭐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게 신체 후유증인데, 그보다 무서운 게 심리 정서 후유증입니다. 심리 정서 후유증은 중추 신경계가 손상되어지거나 또는 자기 개념이 없어지거나,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학대 피해 아동들을 만나서 상담이나 면담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굉장히 그 분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후 자립에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대로 인한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발달상의 어떤 문제들을 양육시설에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심치료라든가 또 정서 상담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 고착되어지면은 개선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의 경우 입소 아동 23명 모두가 학대와 방임으로 맡겨졌습니다. 보호하는 아동 중에 90% 이상은 학대 피해 아동이고, 나머지 10%는 미혼 부모 아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미혼 부모 아동도 큰 범주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은 방임의 범주에 속해 있는, 예전에는 사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뭐 언어 치료나 아니면 뭐 심리 치료나 이렇게 받아야 될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대 피해 아동들이 100%이기 때문에 보호 유형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입소 유형 자체가.
뿌리 깊은 상처를 한 번에 도려낼 수는 없는 법. 아이를 돌보는 것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방인 부분에서가 좀 어려움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장애 요인에서도 유전적 요인과 뭐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환경적 요인으로 온 친구들은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온 친구들이라서 아예 말도 하지 못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조그맣게 움직이는 것 또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호실에 애들이 적으면 6명, 더 많으면 8명까지 들어가서 한 담당당 6명에서 8명씩 돌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들도 이제 정서적 안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아동 수가 많아버리면은 저희가 뭐 한 명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8명을 봐야 되는데 한 사람만 이제 온전히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만 이 아이들을 키울 수는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함께 여기서 투입이 되어서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그 아이한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한다면은 이게 진짜 시너지가 좀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지가 않죠.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면 임상 상담사 같은 경우에 30명 이상 1대 1명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 임상 상담 심리 하시는 분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치될 수 있는 그 30명 이상의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현장으로 가면 전문 인력의 부재,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실은 굉장히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시설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입니다. 그대로 두면 심각하게는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동복지시설, 특히 양육시설에 아픈 아이들이 많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명이나 질환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향후 대책도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64%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나 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 ADHD 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구나. 그러면 10명 중에 6, 7명 정도가 아픈 아이들이라는 건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영유아나 아동기 때 제대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를 하거나 자립 단계로 들어갔을 때 자립이 쉽지 않겠다.